이제 키포인트 13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이제 법규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모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앞서서는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이었다면 이제 13번부터는 2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 이제 모집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등록이나 말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위원회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실무 업무는 생명보험협회에서 하고 있다. 시험 문제는 혹시 금융감독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생명보험 상품은 우리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경우가 많죠.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살려고 하는 고객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가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일어나는 이유도 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제도를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가입자의 피해 방지와 생명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모집할 수 없는 모집 가능 사람이 아닌데 부당하게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모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일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거죠.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 뭡니까?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 과정이 연수 과정은 아닙니다. 교육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과정과 시험을 합격한 걸 연수과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까지 맞춰야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등록할 수 있고요. 교육과정과 시험 합격의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요건을 이수한 다음에 반드시 1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한 다음에 교육을 받든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안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명보험 업종에 근무를 했어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최근 한 3년 이내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근무했다라고 하면,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의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의 1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3년 이내 1년 이상 다닌 그런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 모집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면 1년 이내에 다 이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등록 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절차를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등록을 할 때, 이게 등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등록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인데 우리가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등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촉이라고 해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여러분들을 더 이상 우리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등록하는 거하고 위촉하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되고 또 해촉하는 거하고 또 뭐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소라고 하는 거 등록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생명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소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보험회사로 옮길 때는 말소를 하는 겁니다. 해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소라고 하는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회사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신인 도입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시험 합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을 이제 위촉 등록을 한 여러분들의 보험회사가 협회에다 등록을 합니다.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뭐라고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때 만자가 들어가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꼭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협회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험 자주 나오겠죠.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말소도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는 말소는 반드시 직접 해야 된다. 둘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촉 신청을 하고 위촉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때 이제 그 해촉 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말소 신청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보험회사에 등록이 가능하다. 자, 말소는 본인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말소 증명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 해촉 증명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나는 이 보험회사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등록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위촉 관계를 끊어버리는 해촉 증명서와 해촉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협회에 방문하셔서 말소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지문.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 등록한다고 그랬습니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는데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했으니까 금융감독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설계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에 등록을 한 자는 징역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아까 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떤 법을 위반했습니까? 보험업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벌금. 징역 또는 벌금이다. 꼭 기억하세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본인이 말소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해촉 그 사실을 그 보험 협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등록은 본인이 직접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사 등록은 누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직접 할 수 없고 보험회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의 등록은 어디다 한다고요? 금융위원회 꼭 기억하시고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말소는 직접 할 수 있는데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소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13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1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는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보험을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지역 금융기관들 있죠.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은 신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 농협이라든지 가보셔도 그런 부분에서도 보험을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은행에서 보험을 판다라는 의미에서 뱅크와 인슈어런스를 합쳐서 방카슈랑스라고도 합니다. 방카슈랑스는 우리가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험 판매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 가능 기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다 가능한데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입니다. 포함이라고 된 그런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외가 정답이 되겠고요.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조합 및 농협은행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산업은행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안 됩니다. 요 외에는 다 안 되는 거고요.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영업 보증금 예탁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다가 예탁금이라고 하는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런 예탁금, 왜냐하면 그건 불안하기 때문에 예탁금을 받는 건데 금융기관 자체가 이미 튼튼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예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예탁을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다 예탁금을 내는 건 아니겠죠. 그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그러니까 모든 대리점이 예탁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지만 예탁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집 방법에 있어서도 모든 예를 들어서 은행의 창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험을 모집하면 누가 가장 불리합니까? 보험회사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지점에 점포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들고 나가서 보험 팔아오면 안 돼요. 예, 그 은행 회원은 반드시 그 은행 지점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고, 그 은행의 그 지점 안에서도 한 지점 안에서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점포 내에서 가능하고 2인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가능한데, 우리가 신용카드업자가 가능한데 겸용 여신업자, 아까 겸용 여신업자, 우리가 이제 여신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없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2인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없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게 뭡니까? 우리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지문인데요. 우체국은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다. 아까 제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우체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우체국은 우체국 공제조합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공제보험을 팔기 때문에 굳이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우체국 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서 아까 카드업자 가능하다고 했는데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 포함이라고 하는 건 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눈으로 잘 기억하시면서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대리점은 우리가 영업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회사에 예탁해야 되는데 모든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다고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이 아니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예탁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 외, 아까 어떤 불이익을 준다 그랬어요? 보험회사에 유리함을 주기 위해서 점포 내에서 반드시 영업을 해야 되고 2인만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종신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포 외도 안 되고 우리가 종신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보장성 보험도 판매할 수가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키포인트 14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 15번 모집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준수사항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자격 등록이 됐기 때문에 가서 아무렇게나 아무 어떤 기준이나 제한사항 없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 영업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 내에서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범위 안에서 모집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연히 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서도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여러분들의 명의가 아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계약하는 행위 안 되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 차별금지방지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주 센 벌금, 징역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당 권유 행위. 자, 보험 상품의 내용을 여러분들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여러분이 단전적인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잘 알리지 않아요. 우리 보험 가입자가 큰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리지 않아요.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금지 사항이니까 모집 관련 준수사항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법령이나 이런 것들 또는 아마 보험회사의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을 받거나 벌금형에 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재금이나 어떤 과태료 같은 것들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있습니다. 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요 중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처음 생소하기 때문에 특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건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서류에서 얘기한 거는 다 정상적인 영업 행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해 주는 경우
대출을 하면서 보험 꺾기 같은 거를 합니다. 가입을 시켜놓고 내가 대출 이자 내줄게. 너 보험 가입해. 이런 경우 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대출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만약에 1년 동안 보험료를 20만 원 냈는데 만약에 내가 그 2만 5천 원짜리 10%니까 2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상품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집인 관련 준수사항을 위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안내자료,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안내를 하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보험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내주고, 자료를 이제 뭐 메일이나 아니면 톡이나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보내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 이게 뭐 여러분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안내 자료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제작하면 안 되고요. 모집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안내자료 사용 위반 행위가 돼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까 여러분들 중요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고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요즘에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 보험 뭐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 그래서 자격자를 가지고 있는 유자격자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막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보험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쇼핑이나 아니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험을 판매하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나 자격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반드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원이니까 만약에 1년 동안 내면 얼마입니까? 16만 원 더하기 32,000원이니까 19만 2천원의 보험료를 내니까 이거의 10%는 얼마예요? 19,2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9,200원보다 더 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특별이익 제공입니다. 근데 우리가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으니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3만 원이 아니니까 10% 또는 3만 원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3만 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3만 원 안 되네. 그러니까 2만 원이니까 이건 특별이익 제공 아니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아니라 보험료의 10%니까 19,200원보다는 넘어가니까 초과되니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라 기재사항이 아니라 보험 안내자료의 금지사항이죠. 그죠? 장래 이익 배당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앞서서 키포인트 설명 들어보신 분 중에는 연금보험에 한해서는 우리가 5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래 실적에 대해서 예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금지사항이 되니까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자, 보험 설계사 등이 설명한 내용을 해당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구두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 다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취소하고 싶어서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보험 어렵게 가입을 시켰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화, 컴퓨터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려는 자는 보험업법상 별도의 모집 자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모집 자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홈쇼핑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홈쇼핑에 예를 들어서 누구 있죠?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막 나와서
우리 보험 판매하는데 밑에 보면 언제 보험 자격, 보험 설계사 자격 취득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집 자격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모집 관련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만큼은 10%와 3만 원 이하, 그죠? 적은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정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키포인트 1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16번입니다. 우리 이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인데요. 페이지는 적고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는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인원을 물어보는 시험이 한번 나와서 2022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0명이 넘는다. 10,000명이 넘는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00명보다 많다, 10,000명보다 적다. 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기간은 1년입니다. 우리 재직기간하고 같이 근속기간하고 같이 혼동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속은 3년 이상 된 설계사에 한하고요. 그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정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 기준이 중요한데요. 인증 기준 중요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전속보험 설계사나 전속 개인 대리점,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자회사인 보험 대리점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 설계사라든지 이런 경우 대상이 안 되는 경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기간은 1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유지일 같은 경우에는 13회차 90, 25회차 80입니다. 이것도 숫자가 달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13회 90, 25, 80. 13, 90, 25, 80.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유지일 계산 시에는 일시납을 포함해서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간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상. 그다고 우수인증 설계사니까 당연히 불안전 판매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빵건이어야 돼요. 0건이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0이라고 하는 거 잘 나오지 않는데 우수인증 설계사는 반드시 0건이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 보시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통합되는 게 아니라 2008년부터 우리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수하다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모집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모집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 이상. 자, 계약 유지일 산정은 계약 건수 또는 보험료 모두 가능하죠. 가능한데 일시납은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일시납을 포함해서 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유지일 같은 경우는 일시납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안전 판매 비율 뭐라고 했습니까? 빵건 0%죠. 그러니까 0%가 나오는 거 많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수인증 설계사 우수하기 때문에 빵프로다. 1%도 안 되고 한 건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계산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은 맞지만 우리가 인증을 인정해주는 기간은 1년은 맞지만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년마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증 기간은 유효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를 받아서 생명보험협회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협회에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자, 범위는 작지만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위까지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 1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17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명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약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런 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영 주체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금융감독원. 여러분들이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돼서 어떤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신청을 받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일단 쌍방간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라고 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는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30일입니다. 20일입니다.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30일 동안 우리가 30일 이내에 그 회부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회부를 해서 그거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그거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 그거를 심의를 해서 조정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작성을 해서 당사자들한테 줬는데 당사자들이 그것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져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보냈는데 그 조정안을 보냈는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수락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내가 당사자들한테 조정안을 보냈는데 난 그거 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쟁조정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조정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미 법원에 제소됐어요. 이거는 법원에 같은 효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기 위해서 제소를 했는데 이미 법원에 제소를 하면 그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소를 제기한 경우 마찬가지죠. 이거를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행정심판을 받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실익이 없어요. 이걸 아무리 올려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쟁조정위에서 심의를 해도 양쪽 당사자 간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심의 신청을 올려도 제외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틀린 지문 살펴보는 문제인데요. 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우리가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진책 없이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우선이겠죠. 법이 우선이지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행정의 어떤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재판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거 우리가 언제 30일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정안을 내렸을 때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합의 권고 절차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금융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합의 권고 절차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있는 경우에 회부하는 거고 없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회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은 재판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재판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1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18번입니다. 우리 이제 보험정보 공시에 대한 부분인데, 공시라고 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보험 상품을,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비자들이, 계약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계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소비자나 또는 보험과 관련된 계약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공시를 통해서 내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겠죠. 자, 그런 보험 정보 공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하고도 동일하게 우리가 보험회사가 경영공시라고 해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를 통해서 회사 일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긴급하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보험 소비자에게 또는 계약 관계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기공시나 그 수시공시 모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3년 동안 공시를 해야 되고, 정기공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시를 해야 되고, 임시 결산 공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공시한다. 자, 우리가 3개월이 통상적인데 2개월 이내 공시하는 건 분기 임시 결산 공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수시 공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2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긴급하고 거액이고 중대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한 즉시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 공시 같은 경우는 발생 즉시 공시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 공시를 물어볼 때는 발생 즉시 공시하는 공시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다음 중 수시 공시 항목이 아닌 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문제를 틀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우리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보험계약 계약자에게 이 보험회사의 상품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서 상품 요약서나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 등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내에 상품 공시실에서 상품 관련 자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줘야 한다든지 가입 내용을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가입 내용은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보험협회에서 개별적으로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협회가 우리가 크게 보면 보험회사들을 다 아우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생명보험협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생명보험협회 공시 같은 경우는 지문상에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보험회사 공시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공시가 되겠습니다. 상품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비교한다든지 우리가 해지환급금이나 수익률 같은 거를 비교한다든지 수수료를 같이 비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회사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 가입자들한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시하는 자료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한다고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지문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보험협회 공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공시 부분에서는 불안전 판매 비율이라든지 보험료 신용카드 납 지수라든지 금융기관 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특히나 이제 불안전 판매 비율 같은 것들을 어디서 공시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불안전 판매 비율을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가 재무 현황이라든지 계약관리 현황, 금융사고 현황, 그리고 보험 계리인 현황 같은 경우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는 부분이 어디냐 해서 금융감독원을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재무 현황이라든지 계약관리, 금융사고, 그 다음에 계리인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볼 수 있고 서비스 수준을 직접 비교 평가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지문, 틀린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는 공시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소비자 여러분들 같이 보험계약자들이 중요하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해서 그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정보들을, 그런 내용들을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산공시는 매 사업년도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공시일로부터 6개월간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공시는 분기 임시결산공시이기 때문에 2개월 이내 공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공시일로부터 6개월간 공시하는 게 아니라 다음 결산일까지, 다음 분기 결산일까지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간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분기 임시결산 분기 임시결산 공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결산 시까지 우리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시 공시 항목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황 재무제표,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재무적인 상황이니까 정기공시죠. 수시공시사항은 긴급하거나 중대하거나 거액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3분기, 3, 4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언제까지 공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해 다음 결산 공시, 그해 말, 당해 말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약관은 생명보험협회 비교 공시 항목에 해당한다. 보험약관은 어디서 공시하는 겁니까? 네, 보험회사 상품을 공시하는 거니까 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자가 들어가면 어디라고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고 현황이라든지 계리인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공시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계약관리, 개별 계약관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18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19번 보험 민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험 고사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소비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래도 보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오래전부터 되어 있어서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도 제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오랫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이 많죠. 근데 특히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왜냐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보험료에 대한 부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우리가 약간 보험산업 자체가 사행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 장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가 작고 보험금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행동 소비자라고 해서 일종의 블랙 컨슈머, 악성 민원인, 뭐 그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소비자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보험 민원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모집인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불안전 판매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유형도 많이 물어보는데 제일 많이 민원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 모집, 그죠? 여러분들이 보험료 같은 경우를 냈는데 보험 설계사가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환급해달라 하는 요청이 많고, 그 다음에 보험금 그 산정 및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달라, 내 왜 보험금이 요거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및 해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면책 부책 결정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험 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민원 신청은 직접적으로 생명보험협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은 사고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금융감독원하고 관련이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직접적인 회사는 보험회사하고 관련이 있겠죠.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소비자보호원이라고 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직접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그죠?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문상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험 민원이란 보험 소비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이의 신청, 진정, 건의, 질의 같은 거를 내는 거다.
그 다음에 보험산업은 성숙산업인 후 기존 고객의 만족도 제고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규 고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고객도 있긴 하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민원 자체로 봤을 때는 기존 고객에 대한 그런 민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도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은 민원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모집에 관한 게 아니라 이것은 고지 위반에 관한 유형에 관련된 거니까 보험 모집에 대한 유형이 아니다.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환급 이게 보험 모집에 관련된 거고요. 자, 금융감독원에 보험 민원을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요령 중에 하나는 모든, 그 다음에 뭐뭐만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서 보시고 여기서도 통해서 직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터넷 등 무선화기기 이용 증대로 해서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민원 신청 같은 경우는 화난 사람이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경우보다도 직접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제일 많은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앱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민원 신청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직접 해도 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되고 하는 부분으로 둘 다 가능하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다라는 보험 어떤 산업의 특징이 이제 좀 반영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보험 민원의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뒤에 지금 우리가 함정을 찾아라 해서 다뤘던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하시면 점수를 맞추시는데 문제를 맞추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키포인트 19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키포인트 20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개인 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문제인데요. 세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문제가 아니라요. 암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 중에서는 특히나 뭐 함정들이 많아요. 그 뭐를 포함했다, 뭐를 제외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포함한, 제외한, 뭐 이렇게 포함하다, 포함해서 뭐 한다 또는 제외해서 한다. 그래서 요게 서로 실은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막 그 지문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린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에 대한 부분은 뭐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암기의 영역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들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20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개인보험의 계약에 대한 세제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고 그 안에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도 있어서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종합소득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여야 된다? 예, 근로소득자, 월급쟁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월급쟁이에 한해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하고 상관없이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12%,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15%의 세액 공제를 하는데 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각각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제일 큰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한 보험을 100만 원짜리를 두 개를 드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보장성 보험 하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하나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개인보험 중에 연금계제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가입했을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보상을 받고 일정한 규모를 넘었을 때는 다 획일적으로 12%를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자인 경우에 종합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12%를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우리가 700만 원 한도까지 50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줘서 900만 원 한도까지 연금저축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정급여형인 DB형
여러분들 회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DB형은 없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IS 계좌라고 하는 증권 계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300만 원 그리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지방소득세 별도로 12%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12%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12%도 많이 나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까지 추가적으로 확대돼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이 있고 두 번째는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우리가 이자 소득을 받는 건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요건이 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축성 보험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조건, 저축성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입니다. 일시납으로 여러분들이 1억 원 이하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이상 유지됐을 때 일시납 보험에서 여러분들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서 또는 연금보험에서 받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다. 우리 조건이 뭐라고요? 예,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오히려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입니다. 월 적립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의 적금이나 증권회사의 적립식 펀드와 같이 적금으로 가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되려면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인데 적어도 납입 같은 경우 월 적립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 5년 이상 납을 해야 돼요. 5년 이상 납을 해야 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고요. 기본 보험료를 균등하게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여러분들이 냈을 때 그리고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 그죠? 무한정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비과세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자 소득세가 얼마입니까? 15.4%를 내죠. 굉장히 크죠. 15%를 내는데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5%를 덜 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자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비과세를 받으면 1,000만 원이 다 내 소득이 되는데 이자 소득이 되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54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자로 내야 되는 거죠. 이자 소득세로 내고 여러분들은 한 850만 원을 받으니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 동안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내가 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연금 수령 기간은 연령은 55세죠. 무조건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고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고 사망 시에는 연금 재원이 소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사망 전에 우리가 중도 해지를 못한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 이상 유지됐을 때 비과세가 유지되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 항목의 요건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함정을 찾아라 문제인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 연금계좌 세약에서 우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연금계좌 세약 공제는 우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만 15%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예, 12%.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12%니까 10%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혼돈의 여지가 줄 수 있는 거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0%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죠. 10%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라고 하는 거는 일단 틀린 지문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연금 소득이 아니라 뭐죠? 원래는 이자 소득인데, 그죠? 이자 소득으로 가세되지만 일정한 요건 충족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연금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예, 이자 소득입니다. 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 차익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납입, 월 적립식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매월 150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그 적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매월 내는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 월 150만 원 이하일 때 또 선납계약 보험료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일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받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책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사망시 보험계약의 연금재원이 반드시 소멸해야 됩니다. 사망할 때 연금재원이 모두 소멸해야 우리가 종신연금형으로 그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망할 경우 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남은 연금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연금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들을 미리 죽을 때 그런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인보험에 대한 세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금계제와 사액공제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축성 보험 에 대한 비과익 비과세 그런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축성 보험의 이자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세제 문제들은 암기의 문제고 나왔던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2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키포인트 21번입니다. 우리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분류한다. 그런 건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소득에 과세를 하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같은 게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후의 자금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소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연금소득으로 이연한 거 아닙니까? 기간을 이렇게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종합과세에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통해서 원천징수하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연금소득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고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또는 뭐 일정의 이제 연금 55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금 보험에 가입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최소한 우리가 가입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 연금소득은 이미 납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5년 내가 돈을 넣었을 때는 5년 후에 5년 경과 후에 수령을 해야 된다.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그다음에 평가액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120%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이 공식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120%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가로에 얼마가 나온다. 만약에 그런 퍼센트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120% 이렇게 기억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소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액이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인데 연금소득은 얼마라고요? 사적연금소득 포함해서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 같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신연금형으로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4%예요. 기본으로. 근데 여기에 나이 조건하고 비교를 해서 더 적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5%니까 4%하고 5% 계산하면 4%가 더 적으니까 70세 미만이어도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경우에는 4%. 만약에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니까 그거는 관계없이 그냥 4%를 적용받고요. 만약에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3%를 적용받으니까 종신연금형으로 받은 경우에는 4%지만 만약에 83세다 그러면 몇 프로를 적용받는 거예요? 적은 거니까 3%를 적용받는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위 두 가지 이상의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꼭 기억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더 낮은 세율이 종신연금형인지 아니면 나이가 기준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요건이나 이런 거 연금을 가입하셨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연금소득이 아닌 그러니까 연금소득을 만약에 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시면 연금소득이 아니까 어떤 소득으로 받습니까? 기타소득으로 봐서 15%를 부과한다. 자, 기타소득 15%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14%의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서 15%를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인데요.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납 이후, 그죠? 5년 이상은 우리가 가입한 지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경우에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55세가 되고 5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적연금소득액의 합계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연금은 1,200만 원,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연금이니까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가해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70세 미만은 5%를 내는데 종신계약이니까 4%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83세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3%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의료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죠? 그리고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족하지 못해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리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문제를 푸시는 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정립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객하고 설명할 때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2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험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 나오는 부분들도 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앞에서 뭐 얘기했나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예, 범위는 작고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과 관련된 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 아니라 뭡니까? 사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숫자입니다. 7,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천징수에서 분리과세 하고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죠? 예, 매년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5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과태료가 추가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5월 달이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5월이 아닌 3월로 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7,500만 원을 8,500만 원으로 기입한다거나 왜 7,500만 원인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암기의 숫자니까 여러분들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한 수익 금액에다가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 요 문제가 시험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문상에서 틀린 지문은 나올 때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부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세무사에 신고하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옆에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7,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뭐 복잡하게 세무사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신규로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7,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간편하게 여기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자가 여러분들한테 낸 세금을 가지고 납세 의무가 종결합니다. 그래서 매월 모집수당 지급 시에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소득에서 3%입니다. 3%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이분은 7,500만 원이 안 되니까 매월 모집 수당할 때 우리 3%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신고하게 되면 그걸로 종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소득이고, 그래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거지만,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니까 근로소득자가 아니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가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의 세제 문제들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의 수익금액 경비공제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사업소득의 그 소득률이라고 하는, 그죠? 연금, 우리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률, 그죠? 소득세율, 소득률을 가지고 곱한다고 했으니까 경비공제율이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보험 모집을 지급할 때 5%가 아니라 얼마라고 했습니까? 3%를 원천징수한다. 3%라고 하는 것도 잘 나오는 그런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7,500만 원 3% 신규로 여러분처럼 보험 설계사가 된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나오는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넘어가더라도 우수인증 설계사나 보험 설계사의 세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2번 우리 키포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